안녕하세요. 정답으로 가는 국어 가나다라 국어연구소의 실버송입니다. 오늘은 2023 수능 기출 국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독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문제의 정답을 맞히기 위한 국어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4가지 문제가 달려있군요. 먼저 단어 문제가 있다면 단어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면서 우리의 부담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상 의미를 묻는 문제와 이렇게 문맥상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상 의미이고 문맥상 의미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그 단어의 그 밑줄 그어진 단어의 앞에 있는 말들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다. 그러면 앞 단어의 속성이 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건지, 아니면 잘 보이는 구체적인 건지, 아니면 주로 긍정적인 곳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인지. 두 번째로는 문법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죠. 사전에 보면 문형 정보가 있을 텐데 뭐뭐가, 뭐뭐에, 뭐뭐을 이런 조사에 집중해서 이런 구조로 같이 띄고 있는가, 이 2가지를 일단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A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A는 상황에 맞는, 그렇지만 보니까 의미가 그 상황에 맞는 거네요. 의미가 상황에 맞는 것과 지금 1번 천지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것.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자료는 눈에 보이네요. 1번은 탈락. 두 번째 거 볼까요? 예, B는 이 문단에 있는, 아니고 1문단에 있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조문을 들다? 법 조문을 하나 드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적금을 들다니까 두 번째 단어의 의미 속성도 별로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약금을 받는다. 네, 돈을 받는 거군요. 3번 선지에는 주목을 받았다. 커다란 주목을 받는 것과 위약금을 받는 것, 단어의 속성이 같아 보이진 않네요. 네 번째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다. 여기는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 거친 땅들을 고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것 또한 속성이 같지 않습니다. 5번째 확인해 보니 평등 원칙을 지키다. 아, 원칙을 지키는 건데 5번 선지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다 이군요. 그러면 약속과 원칙 비슷한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4문제 중에 한 문제를 먼저 풀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정 발문이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12번 문제는 적절한 거, 11번 문제도 적절한 거. 긍정적이네요. 아, 10번 문제가 부정적이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인 문제, 질문, 그래서 우리가 발문이라고 부르고요. 부정 발문을 찾아서 지문을 읽을 때 한번 끼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개는 긍정적이고 본문에 있는 내용과 맞을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문단도 4문단, 또 선지도 4개. 한 문단의 내용들이 여러 개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읽으면서 찾기에 가장 적절한 문제가 부정 발문입니다. 그럼 우린 10번을 끼고 지문을 읽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글은 4가지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문단을 모두 읽고 푸는 것보다는 한 문단으로 이제 짧은 글을 읽는다라는 심리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A에 해당하면이 요건이 될 것이고요. B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바로 효과가 되겠네요. 하지만 요건이나 효과가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일의, 하나의 일정한 의미가 되겠네요. 하나의 정해진 의미는 아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불확정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니까 불확정 개념과 일의적 의미는 반대말이 되겠네요.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이렇게 요즘 독서 지문에서는 수식어구를 통해서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는 그런 문장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민법이란 개인 간의 법률과를 규율하는 법이 되겠네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당히 과다하다라는 말이 좀 이례적이지 않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어느 정도여야지 과다할 것인지. 자, 두 번째,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50%인가 30%인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확정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재량으로 법원이 요거를 판단할 수 있군요.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그러면 갑자기 여기 상하관계 정보가 나왔네요. 열거된 정보 중에서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위약금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크고 그 안에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것이 들어있군요. 손해배상 예정액.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에 하나 더 들어있네요. 바로 위약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위약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위약벌이 뭔데요? 여기 다시 수수익억으로 정리를 해줬네요.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그것이 바로 위약벌입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1번이나 2번으로 증명되지 못할 경우에는 1번으로 결정이 되는군요. 자, 그럼 1문단을 읽었으니 여기에 맞춰서 부정발문에 해당하는 부분 함께 볼까요? 요건과 효과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1문단에 있었죠.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좀 전에 읽었네요. 법령의 진정을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너무 불확정적이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군요. 재량행위보다 기속행위보다 기속행위는 아직 읽은 적이 없는데요.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에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획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요거는 읽었네요. 우리가 아까 민법. 그러면 민법에는 사용된다가 맞는데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에는 과연 사용이 되는지 요거는 조금 판단을 해야 되니 요 두 가지 선지 중에 두 번째 거는 반만, 요거는 나머지 하나를 더 이따가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럼 이 문단 한번 볼까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자는 어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군요. 그리고 채무자란 의무를 변제해야 되는 자군요. 의무를 해야 되는 자인데 손해를 입었어요. 채권자가. 그러면 원래는 손해 액수가 얼마다라는 걸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1문단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배웠는데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금과는 다른 말이네요. 예정액과 배상금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여기 있네요.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까는 증명을 해야 했었군요. 증명을 해야지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정액이 있었다면 예정액만큼의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군요. 이때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간에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은 얼마로 증명되든 간에 예정액만큼 받는다는 얘기군요. 예정액이 만약에 5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증명이 만약에 10만 원밖에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증명이 만약에 80으로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정액이 50이었다면 마찬가지로 50보다 더 받을 수는 없군요. 그러니 증명하지 않더라도 혹은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수치가 작아도 예정액만큼, 그 수치가 커도 예정액만큼, 이런 얘기네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이건 아까 2번의 케이스였군요.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그럼 아까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었으나 언제? 예정액은 감액이 가능했군요. 감액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위약벌일 때는 감액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고 위약벌도 받아요. 그러면 위약벌을 받는 경우에 또 하나 손해액수를 증명했을 경우에는 더불어 손해배상금도 또 하나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지금까지 아까 부정발문에 있었던 행정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12번 문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1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문단을 읽었기 때문에 11번 문제를 풀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고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했다.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여러분 누가 채권자인가요? 을이 채권자가 되겠네요. 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손해를 입은 자가 되겠죠. 그리고 갑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의무를 변제해야 되는 채무자가 되겠네요. 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 번째 상황,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두 번째, 위약금 100을 약정했다. 자, 지금 여기에 위약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그림이었죠? 위약금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두 가지 경우란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손해배상 예정액, 두 번째 위약벌. 그러면 위약금의 두 가지 케이스인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 다음에 위약금 중에 약정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예정액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위약금은 예정액. 그 다음에 이때 위약금도 약정을 하는 경우니까 이거는 예정액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었다.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네요. 이거는 이때 위약금은 위약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예정액일 경우에는 아까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불확정 조문이 있었군요. 여기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1번의 경우부터 같이 볼까요?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갑이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예정액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에 우리는 증명을 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명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가 틀렸죠. 왜? 예정액이 없을 때는 증명을 해야지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다. 두 번째,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일단 예정액이니까 감액할 수 있다 부분 맞았네요. 그 다음 80이 증명됐는데 100을 지급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예정액이라는 것은 아까 얼마를 증명하더라도 그 정해진 숫자만큼이라고 했죠. 80이 증명이 돼도 100을 지급해야 하고요. 혹은 내 손해가 지금 200이야 라고 한다고 해도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떤 숫자로 증명이 되든 간에 여기 정해진 숫자로 하게 되는 게 예정액이었죠. 그러니 이것은 맞는 내용이네요. 예정액일 경우에는 예정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증명을 뭐라고 하는 경우든 정해진 금액을 한다. 설령 이것이 120이 증명될지라도 다시 100을 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답은 2번으로 나왔습니다.
3번 볼까요?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정액인 100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을 지급해야 된다. 맞았어요.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다해서 의뢰 손해가 80이 증명된 경우 180을 지급해야 한다. 감액할 수 있다. 아닌데요. 위약 버릴 때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80이 증명된 경우에는 일단 다의 경우는 위약 버리고요. 위약 버릴 때는 위약 버린 1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증명이 된 경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증명이 된 경우인 180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급해야 하고는 맞지만 감액할 수 있다가 틀렸네요. 다해서 의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 부분에는 감액할 수 없다가 맞았지만 80이 아니라 위약벌로 우리가 약정한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상하관계로 집었던 이 위약금이라는 언급, 이때 위약금, 이때 위약금, 이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둘 중에 무엇이었냐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포인트였죠. 첫 번째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약벌로 볼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9월부터 혹은 6월부터 우리 상하관계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에서 위약금의 예정액과 위약벌이 들어있는데 그냥 위약금이라 나왔을 때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해결했으니 3문단 한번 볼까요? 드디어 행정법령이 나왔네요.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된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원래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좀 긴급한 상황이나 그럴 때는 행정부에서도 법을 좀 만들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행정법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확정 개념이 있나 봐요. 이런 말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예, 바로 10번에 5번 선지가 해결이 됐네요. 행정시행하는 법 집행을 규율하는 법령. 요것이 바로 행정법령이었는데 여기서도 사용됐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모두 맞았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나오겠네요.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은 재량인 경우보다 기속이 많다. 그러면 기속이 많은지 재량이 많은지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볼까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로서 행정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게 기속이군요. 우리 비슷한 말로 구속, 반드시 해야 된다. 구속행위.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효과인 행정작용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에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기속보다는 재량을 많이 하니까 아까 내가 고른 답이 맞았네요. 3문답 볼까요?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준칙이라는 거는 원칙, 기준 이런 뜻이군요. 기준, 원칙을 준칙이라고 부르겠네요. 준칙.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 재량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재량 휴업일, 마음대로 이런 뜻인데요.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군요.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에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세 번째 케이스네요. 행정관행.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평등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행정법령에 재량이 있는데 무조건 마음것이 아니라 마음대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재량 휴업일이라고 했을 때 1년에 며칠이라는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재량 준칙이라고 하는군요. 그 준칙은 명확히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량 준칙 자체는 매우 이례적이겠네요.
하지만 특정한 행정작용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행정관행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일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평등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나머지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재량 준칙인데요. 적절한 내용이네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다. 이리적이지 않다. 아까 명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네요. 재량 준칙대로 정해진 내용들을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기속행위는 재량하고 오히려 반대말이었죠. 재량은 맘껏, 기속은 구속.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재량 준칙이 기준이죠. 반복되어 온 적법한 작용대로 정해지자. 우리 지금 순서를 봤는데 반복되어 온이 3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준칙이 2번이었네요. 2번은 3번대로 정해진다. 그게 아니라 2번인 재량 준칙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준칙이 반복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땡. 4번 볼까요?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닌데 1번 재량이었죠. 재량껏 할 수 있을 때 몇 가지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다. 그럼 재량으로 재량 준칙을 정하는 것이었죠. 재량으로 재량 준칙을 정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틀렸습니다. 재량이 1번, 준칙이 2번이었기 때문에 땡.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이 말은 반복이 안 됐겠네요. 준칙이 반복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반복이 됐을 경우에만 평등 원칙을 지켜라 라고 했으니 반복이 되지 않으니 평등하게 꼭 적용해야 될 원칙이 아직 없겠네요. 반복한 부분이 있어야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 관행이 없으니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답은 5번. 자, 그러면 이